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김한 기자는 몸이 아파서 못 나왔고요. 또 김영선 기자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튜디오를 꽉 채우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오선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직접 만난 거 이제 두 번째네요. 네, 두 번째예요. 네.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선희 변호사님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 코너에 대부분 이제 두 명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혼자 나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뭐 괜찮으시죠? 외롭지 않으시죠? 네, 일단 그 김한 기자님은 제가 평상시에 좀 뵙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요? 왜 못 뵈서 아쉽지만 제가 또 단독으로 차지하고 한다니까 뭔가 기쁜 마음도 있어요. 마음에도 네, 벌써 오 변호사님 알아보시고 4900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그 검찰 안 행복하다 하셨던 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들으셨나 봐요. 네. 그때 언제 출연하셨죠? 한 며칠 됐나요? 한 4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때 왜 안 행복했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때 왜 그러셨던 거죠?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면. 오늘 사실 주제랑도 좀 맞닿아 있어요. 네. 지금 그 검찰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평검사는 형사부, 공판부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인지부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보면 막 혼자서 캐고 다녀서 수사를 혼자서 막 하잖아요. 인지부서, 흔히 말하는 특수부, 공안부 막 이런 검사들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압도적 다수의 검사들은 경찰에서 우리 사기를 고소하거나 집에 강도가 들었거나 이랬을 때 수사를 해서 그거를 처분을 하고 이제 수사를 하는 형사부 검사, 그리고 재판을, 우리나라는 수사와 이제 재판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여서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 검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10년 동안 8년은 형사부 검사라고 2년은 공판부 검사를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잘 나가지 않는 검사였는데 스스로 이게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살인 이렇게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을 수사하는 그러니까 그런 송치 강력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이 사건 자체, 이런 일들은 저한테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인데 검찰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고요. 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검사들은 그 복무평가의 기준 그리고 평가의 내용, 결과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탁 인사를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자기 혼자서 보람을 찾으면서 일하는 거는 고경력 검사한테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어쨌든 검찰도 직장인데. 그러니까 일은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정말 엄청나게 하고 그 당시 뭐라고 그러셨죠? 한 달에 한 200건 정도 했다고요? 하고 나중에 승진 명단 봤더니 다 특수부나 이쪽 몇 명이더라. 그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계속 평검사로 일할 수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건 또 괜찮은데 승진이 안 되면 결국 그런 수사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서 있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세금이나 축내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까 안 행복하다고 기억해 주신 분께 또 설명을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이걸 여쭤볼게요. 그 오선희 변호사님이 저번에 저희 프로그램 직접 나오셨을 때 손정우 얘기를 직접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엊그제 방송된 MBC PD 수첩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손정우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다. 아들 손정우의 가명을 위해서 한마디로 매매혼을 했을 거다. 이런 의혹을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이런 얘기가 과거에도 쭉 나오긴 했었는데요. 또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한 건 처음 나온 얘기고, 손정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대방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끝냈다고 합니다. 이 전반적인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손정우가 항소심에서 마지막에 혼인신고를 내고 바로 그 직후에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보통의 진짜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지금 검찰 항소로 재판받는 도중에 선고가 뭐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결혼하는 건 되게 부자연스럽잖아요. 갑자기 하필이면 그 시점에 혼인신고서를 접수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어도 사실 결혼을 미룰 상황.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밝혀진 게 이게 지금 손정은 아버지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무효 소송으로 지금 혼인 관계가 끝났다. 그러면 이게 물론 법률가가 아니니까 무효와 취소를 구분은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무효든 취소든 혼인 관계 실체는 없었다는 거는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면 혼인 관계 실체가 없는 혼인 신고가 재판 항소심 선고 직전에 제출이 됐다. 이거 자체로 감형을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있고 그게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손정아가 그 어이없는 선고 받을 때 재판부에서 설명한 게 항상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있고 그렇죠. 뭐 등등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부양할 뭐 자식이 가족이 있다 등등 실제 결혼 여부가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줍니까?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입니까? 형량을 정해놓고 아니 무거운 형량이면 안 쓰고 가벼운 형량을 주고 싶은데 사유를 쓸 게 없을 때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 제가 단 한 번도 그 부양 가족의 실체를 확인하는 재판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이를테면 내가 부모님 뭐 90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가 있는데 실제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 쓰는지 실제로 부양하는지 이걸 재판부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고령의 부모님 있어요 자료를 낸다거나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자료만 내면 겁니까?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만 내면 끝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거 혼인신고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쓰는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서 형량을 맞춰놓고 이것에 대한 이유를 쥐어 짜서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 모든 변호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이런 방식으로 판결문에 쓰는 게 맞냐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해야죠. 네. 만약에 확인을 안 하고 정말 그렇다면 재판부가 매우 게으른 상황인데 그렇다면 검찰이 그것마저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양형 사유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입증 자료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입증 자료 중에 하나인데 사실 검찰에서 생활관계까지 다 따져서 수사를 하는 거는 너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보통 변호사들이 이제 양형을 선처를 바랄 때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진짜로 가족이 전혀 없는데 뭐 아주 어린 아기가 있다거나 이래서 실제로 좀 봐줘야 하는 실제적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이유로만 쓰는 거 이 관행은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오 변호사님 뭐 검찰 출신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어요. 한 차례 연기돼서 오늘 열렸고 조금 전에 일단 위원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인사에 대해서. 내일 한다고 하죠. 아마도. 이번 검찰인사위원회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국민적 관심사고요. 일단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 뭐 반대편에 서 있는 가장 힘이 센 사람으로 칭해지는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과의 관계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1번인 것 같고 그 거취가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검언유착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하는 담당 1부장 그 뉴스에 나오셨던 정모 검사 그 1부장님 그리고 그 위에 그걸 지휘하고 있던 1차장의 인사가 어떻게 날 것인가 뭐 이 문제 또 하나는 법무부 안에 이제 검찰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검찰국인데요. 검찰국장 검사장급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국장이 누가 될 것인가 또 하나 그리고 검찰 안에 그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게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거든요. 그래서 반부패 부장도 검사장인데 이 반부패 부장이 누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1월에 인사를 한번 했어요. 당시 이제 일부 언론에서 혹은 이제 관전평이 많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총장의 핵심 인사들 오른팔 왼팔 뭐 지방으로 많이 좀 보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 이제 역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군요. 예, 지금 검찰은 간부급 인사가 1년에 한 번씩이고요. 네, 여름 인사가 정기 인사예요. 네, 예, 여름 인사가 정기 인사고요. 지난 1월 인사는 추미애 장관이 오면서 이제 취임을 1월 달에 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부족 자리를 일부 이제 인사를 했던 것이고 네. 그럼 그 전에 인사를 한번 볼 필요는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되게 검찰이 흔히 말하는 특수 라인이 정말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여름쯤에 네, 딱 1년 전 인사죠. 그렇죠. 네, 1년 전 인사에 그때 정기 인사 때 이를테면 그러니까 공안부장도 특수부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공안부장은 전통적으로 공안 검사를 하던 사람들이 좀 됐고 이런 건데 대부분의 모든 보직들이 특수부 출신들이 좀 장악한 면이 있어서 그것에 관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면을 더 강조해서 말하느냐의 차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1월 인사는 지나치게 좀 집중되었던 특수부 검사들의 그 요직을 장악한 것들을 좀 푸는 인사였다고 한다면 이번 인사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원칙을 추미애 장관이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이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하면서 계속 권고 드렸던 건데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열심히 역할을 했던 것들을 좀 평가받고 그 자리들을 좀 가는 거 원칙대로 인사가 얼마큼 날 수 있냐 이것도 고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럼 뭐 모든 법무부 장관들이 늘 하던 얘기이기도 했고 추미애 장관도 공판 이쪽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한데 전 은화님이 문자 주셨어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검사장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있습니다. 네, 법률상 명칭 맞고요. 지금 몇 분 정도가 계신 거죠? 제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공석이 지금 이게 정말 제가 얼마큼 인사에 관심이 없었는지 이런 데서 들통이 나는 건데 제 기억에 50명 내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한 11석 정도가 공석이라고 11자리가 하죠. 공석이죠. 네. 아까 오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지금 위원이시죠? 네. 여러 가지 인사제도에 대해서 개선안들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핵심은 뭔가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면 핵심도 저희가 뽑은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인사평가의 기준이 알려져 있지 않고 기준이 없다. 전혀 기준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인사 결과, 그러니까 평가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발탁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사가 굉장히 잦아요. 평검사는 2년, 그 부장급 이상은 1년 단위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냐면 검사들은 자신의 인사평가자인 부장, 차장, 검사장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사는 2년 또는 1년에 한 번씩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데 내 평가 기준도 모르고 나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좀 개선하자가 저희 검찰개혁위원회였고 그래서 검사들의 직무상 독립성 같은 것을 올려주기 위해서 인사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불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너무나 잦은 인사 전보제도를 줄이고 권역별로 검사들이 근무할 수 있게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살게 하면 검사들이 지나치게 줄서기 경쟁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가운데서 8년차 이상의 고경력 검사들은 결재를 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보호를 정말 해주고 독립성을 담보하는 그래서 외부로부터 독립성 자신 스스로부터도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자. 이게 검찰개혁위원회 제안이 그런 제안들이었던 거죠. 최근에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여러 가지 개선 가운데 이런 주장 내지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힘은 좀 빼고
법무장관의 힘은 좀 붙이는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팩트체크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각도의 어떤 조명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게 이제 그 검찰개혁위원회가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초반부터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수직적 구조고요. 네. 굉장히 그냥 흔히 말하는 군대식 구조여서 총장을 정점으로 지나치게 상명하복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조직의 평등성, 조직의 민주적 운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제도랑 결합을 해서 고검장들이 권한을 좀 분산하는 거를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안에서 고검장들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조직을 좀 평등화시키고 민주화시키자 하다 보니 겉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면 총장 힘 빼기 아니냐 이러지만 이게 총장 힘 빼기를 나쁘게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조직을 민주적으로 굴리자. 정상화시키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변호사님. 우리 가야 됩니다. 다음에 또 모실게요. 지금까지 검찰 출신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